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본황칠 통장어, 장어 한 마리 통으로 그 영양을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장어 꼬리처럼 힘차게 올라줬습니다. 코스닥 고맙습니다. 자, 박근영 부장님 모시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근영 부장님이 오늘 왜 주가가 올랐는가 미리 여쭤봤더니 오늘 우리 부장님 생신이시라고 네. 생일 축하.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상승이 좀 있었죠. 이게 이제 벌스데이 랠리라고 그러죠. 네, 벌스데이 랠리가 오늘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제 생일은 공휴일이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궁금하지 않고요. 네, 우리 박근영 부장님. 오늘 그래도 증시가 좀 올라서 오늘은 좀 지난 며칠간 너무 힘들었잖아요. 예, 뭐 며칠간이 아니라 거의 한 2주 넘게 그렇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오늘은 좀 올라서 다행입니다. 코스피가 한 2% 넘게 2.26% 올랐고요. 코스닥이 5.03%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리면서 여러분 뭐 슈퍼챗 같은 거 이렇게 막 너무 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박근영 부장님 그런 것도 바라시는 스타일 아니잖아요. 그냥 많이 봐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예, 뭐 기본적으로 저는 뭐 많이 관심 가지고 네. 이 시간을 지켜주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슈퍼챗은 뭐 3%의 몫이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네. 자, 슈퍼챗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양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근영 부장님 오늘 시장 크게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섹터별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뭐 한국 증시는 뭐 글로벌 경기 침체 관련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고요. 국채 금리도 하락하면서 일단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결국 이 원자재 가격이 금융시장의 열쇠가 아닌가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오전 동시효과 반대 매매 우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일부 뉴스를 보면 뭐 역대급 반대 매매가 아침에 매물이 쏟아진다, 뭐 이렇게 뉴스가 나왔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13포인트 상승한 2,327.11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시 매수로 출발했고요. 기관은 현물 매수 출발이 됐는데 다만 외국인들은 현물 매도세로 인해 전환을 했습니다. 9시 15분 이후에 기관의 코스피 코스닥 현물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코스닥 동시 순매수가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이 낙폭이 더 심했던 코스닥 쪽의 상승폭이 확대됐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긴 하지만 이 기본적인 시장의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점, 그리고 전일 국내 증시가 여타 증시 대비 수급 이슈 때문에 낙폭이 더 컸다는 인식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11시 10분경에 외국인 코스피 현물 매수세로 전환했고요. 개인의 현선물 매도세를 전부 받아내면서 시장은 상승폭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전자 쪽으로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지수를 딱 버텨주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괜찮았고요. 코스닥은 게임과 반도체, 엔터주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6월 중순 이후에 선물과 옵션도 상방으로 구축을 해놓고 결국 이제 공매도를 때리면서 신용을 잡고 그다음에 옵션은 반등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좀 시장은 좀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원달러 환율은 최근에 이제 정부의 시장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침체 불확실성에 대한 여진 때문에 1,300원 선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의 본격적인 변화가 나오기 위해서는 환율이 좀 하락하는 게 필요한데 저녁에 5시 10분 정도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1,296원 정도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 소폭 매도로 오후에 돌아서긴 했지만 원자재 가격 하락에 대한 인플레이션 약화 가능성 유입, 그리고 경제 지표가 부진하고 전체적으로 둔감해진 상황에서 통화정책 부담도 다소 축소됩니다. 연내 기준금리가 4%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했던 확률이 전주 23.3%에서 현재 13.7%로 미국 시장에서 레벨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긴축 기조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굉장히 먼저 과다하게 앞서갔죠. 거기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의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미국의 34개의 은행 대상으로 실업률을 10% 가정을 하고 GDP도 마이너스 3.5% 조건에 상업용 부동산이 마이너스 40%
급락 그리고 주가가 마이너스 55%로 빠진다는 전제로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그 조건에서라도 은행들의 미국 은행들의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붕괴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분석이 된 게 상대적으로 좀 편안한 마음을 준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여타 아시아 증시 대비 낙폭이 과도했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금일은 아시아 증시에서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업종별로는 금주에 가장 부진했던 건설업종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이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시총 상에 따라서 많이 빠졌던 카카오나 네이버 등도 굉장히 좀 힘들었죠. 6%대 일단 급등세를 보였고요. 네. 보험이나 운송 장비 등의 최근에 코스피 급락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아웃퍼폼했던 섹터들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상승률을 보였던 하루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뭐 시장이 환율 문제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1,300원 정도 수준에서 큰 폭의 하락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환율 정점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은 결국은 지수를 끌어올린 부분들은 이 선물 효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다소 이제 1조 1,400억 정도를 매도했다는 것은 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개인은 매도를 많이 했군요 오늘. 네. 자 그리고 특히 그 오늘 뭐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좀 주시긴 하겠습니다만 일진 머티리얼즈가 뭐 엄청난 또 계약 소식이 아마 좀 있었는 모양인데 이건 이제 잠시 후에 다시 네. 한번 좀 설명해 주시고요.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또 순매수를 좀 했습니까? 네, 뭐 종가 이후에 제가 뭐 3시 30분 기준으로 보니까 네.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3,555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가치투자클럽이라는 뭐 이렇게 이쪽에서 만들어진 뭐 표를 제가 인용을 좀 해왔는데요. 코스닥의 외국인 대량 순매수 이후에 수익률을 표로 잘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게 하나 있어서 재밌는 그림이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이 3,855억을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가장 많이 매수했던 25일 이제 대표적인 25일 정도를 좀 추린 표인데 이 금일 아까 말씀드렸던 3,855억을 순매수한 게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코스닥이 그다음 1주, 그다음에 2주, 1개월 모두 계속 하락했던 경우는 25번 중에 한 번 정도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상승이 나왔고 특히 바닥권에서 이 수급이 들어올 때는 폭등이 계속적으로 나온 거로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아직 오늘의 수급을 가지고 이 뭐라 그럴까 수급상 희망 회로를 돌리기에는 아직은 조금 수급 쪽으로는 저는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연속성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모습인데 아무튼 과거 데이터를 보면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대량 순매수했던 날 이후에 1주나 1개월 정도 이후의 수익률은 그래도 괜찮은 편에 좀 속했다 네. 이렇게 보이는 자료입니다. 정말 퀀트적인 자료여서 제 가슴이 막 뛰려고 하네요 이게. 아, 가슴이. 큰 감동입니다. 아, 뛰는 네. 가슴 잘 부여잡아 주시고요. 네. 네. 참고로 여기서 또 하나 덧붙인다면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루 수급을 보통 보지 않고 한 달짜리 수급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개인들이 이렇게 대하락장 후에 한번 확 팔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가 보통 그 저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았다. 네. 아, 이제 확률의 얘기입니다. 아니요, 네. 그거는 거의 확률이 아니라 그래요? 진리예요? 거의 진리입니다. 거의. 네. 알겠습니다. 네, 개인 과다 매도는 늘 저점이더라. 아니요, 근데 장이 일단 30% 이상 막 떨어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고통이 막 극대화된 다음에 네. 근데 보통 그때는 외국인이 다 팔고 개인들이 그걸 다 사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사들이다가 도대체 못 버티겠다 해가지고 개인들이 투매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가 이제 저점인 경우가 많더라.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시장에서 제일 또 걱정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신용,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신용 쓴 사람들, 신용 잔고 이쪽 부분도 좀 점검을 해주시죠 오늘. 네, 뭐 가장 지금 뭐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 자료 중심으로 좀 가져왔는데 이제 미래에셋 유명관 연구원 자료가 좀 있어서 제가 좀 인용을 해왔습니다. 네. 잘 자료가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6월 23일 어제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비율은 코스피가 0.58% 약 10조 2조 원 어제 기준입니다. 코스닥 신용잔고 비율은 약 2.8% 8.9조 원 정도로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양쪽 다 합쳐서 1조 1,400억을 팔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좀 떨어졌겠죠. 특히 이제 코스닥 신용잔고 금액은 감소를 하긴 했지만 이 시시가총액 대비 비율은 오히려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5월 말에 2.56%, 연초에 2.5%였으니까
23일 기준으로 본다면은 코스닥이 2.8%까지 올라갔으니까 오히려 이 뭐 비율은 더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 하락 속도가 더 빨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좀 보여주시면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금액은 일단 떨어지고 있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다음 아래로 좀 내려줘서 좀 확대해 주시면 밑에 두 개를 좀 확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잔고 비율이 좀 떨어지고 있죠. 검은색 선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바닥권 동그라미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높은 국면에 있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코스닥을 보더라도 검은색이 보면 신용잔고를 봤을 때는 아직은 또 별로 안 떨어져 보이잖아요. 위쪽에서 계속 배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이 시가총액 대비 신용잔고 융자 비율이 2017년에서 18년 이후 평균 정도로 수렴한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본다면 코스피 신용잔고 비율 현재 0.58%가 평균 최근에 한 5년 정도 평균치가 0.4%로 수렴하고 그다음에 코스닥 신용잔고 비율 2.8%가 평균 2.3% 정도로 이제 회귀를 하고 이제 수렴한다고 평균 정도 수준으로 수렴한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약 5조 원 정도가 더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조금 높은 위치에 속했던 건데 오늘 이제 1조 1,400억을 팔았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신용잔고는 부담이 가라앉는데 그래도 이제 며칠 정도는 오늘처럼 더 팔아야 된다는 거죠. 며칠 정도는 오늘 정도만큼의 매도가 좀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조금 이제 설명하기 좀 쉽게 다시 한번 표를 좀 가져왔습니다.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 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시그널랩이라는 뭐 사이트에서 제가 좀 따온 건데 이 코스피 신용잔고가 시가총액 대비 0.58% 그리고 이게 23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신용잔고가 시가총액 대비 2.8% 정도 수준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신용 비율 밴드가 상단이 0.6% 그리고 중간값이 0.57 그다음에 하단이 0.55%니까 23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대비 0.58은 코스피 기준이면 중간값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바닥이 아니었던 거죠. 23일 기준. 근데 이제 오늘 좀 팔았으니까 그리고 주가가 올랐으니까 비율은 중간값 아래 정도로 조금 내려왔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대비 2.8%로 23일 집계가 됐기 때문에 신용잔고 비율 밴드 상단인 2.78보다 높은 비율이에요. 중간값이 2.61, 하단이 2.45니까 23일 기준으로 봐서는 코스닥이 시가총액 대비 2.8%는 코스닥 신용잔고 비율 상단에 속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르고 또 팔았으니까 이 부분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아직은 신용잔고 비율이 완전히 바닥으로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수급이 주가가 다시 한번 흔들리면 아직도 조금은 불안한 수급이 좀 남아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저게 전부 다 반대 매매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주가가 더 떨어지면. 그러니까 주가가 V자 반등을 세게 나와버리면 사실은 이 부분은 그죠, 별 문제가 없는 시가총액이 거죠. 커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이 비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뭐 아래쪽으로 뭐 투매가 나옵니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의도적으로 만약에 주가가 어느 정도 아래쪽으로 밀어버리는 상황이 생기면 다시 한번 밀리면 튀어나올 수 있는 신용잔고의 어떤 바닥권은 아니다는 것 때문에 저 물량들이 강제 매매에서 반대 매매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수급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요인은 아직은 좀 끝물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네, 지표로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증권사별로 CFD 반대 매매 시간표가 다릅니까? 다 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같이? 네.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누가 이렇게 좀 재밌게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이 자료가 있어갖고 버프라는 뭐 채널에서 이 자료를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서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요. 네.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 증권사별 CFD 반대 매매가 시간별로 또 다르더라고요. 이 보니까 아침에 9시부터 12시까지는 그 사이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건 NH투자증권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10시경에는 유진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10시경에 CFD 반대 매매가 나오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11시에는 키움증권과 메리츠가 나온다 그러고 12시에는 하나금융투자 그리고 오후 1시에는 신한금융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 CFD 반대 매매가 시간대별로 막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두잡기처럼 계속 퍽퍽 나올 그래서 수 중간 중간에 이제 나올 수 있고 그다음 2시는 또 이제 그 저축은행 관련된 또 담보 부족이 또 나올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오후 2시는 예 스탁론입니다. 그거는. 시간들을 자기들끼리 잘 배분을 해놨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사실은 저도 이렇게 시간별로 다르게 나오는지 저도 사실 몰랐어요. 근데 네. 이제 누가 이렇게 표를 하나 이제 아주 좀 그려놨더라고요. 이게 참 재밌다 싶어서 갖고 왔는데 이제 모든 증권사가 CFD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CFD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보면 이렇게 반대매매 시간표가 있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다른 쪽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갖고 한번 갖고 와봤는데 네. 일단 좀 이것도 좀 저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그림이 하나 더 있어서 딱 갖고 왔는데요.
표를 하나 띄워주시면 이건 이제 미국입니다. 그 미국도 이제 B2가 당연히 있겠죠. 빚을 내서 투자한 게 있는데 상당히 비율이 낮은 걸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보다 예, 네. 지난 5월 기준 뉴욕증권거래소 신용증거금 그러니까 마진 대비라 그러는데 그 신용증거금이 7,529억 달러로 이제 5월 말 기준입니다. 근데 S&P 시가총액 대비로는 2.15%인데 이게 코로나 저점 정도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위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 빨간색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마진 대비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치솟았다가 이렇게 좀 빠져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이제 저렇게 보면 되게 높이 보이잖아요. 네. 미국도 되게 신용 잔고가 많이 늘어서 이제 고점에서는 약간 꺾이는 정도 수준을 보이는데 그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이게 보면 파란색인데요. 이 5월 달에 이제 이렇게 5월 말에 이제 마지막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직전에 바닥이 있고 올랐다가 빠졌잖아요. 그 직전 바닥이 이제 우리 팬데믹 이전이 그때쯤이에요. 코로나 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저점 때 저점 수준까지 미국은 시가총액 대비로는 이 관련된 마진 대 그러니까 이 신용 비율이 거의 바닥권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그 신용의 절대 금액이 아니고 시총 시총 대비 비율. 예, 비율이죠. 진짜 예. 보니까 2007년 8년에 역대급으로 높았을 때 그 그렇죠.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맞았습니다. 박살이 났군요. 예. 네. 그리고 지금은 이 코로나 시작할 때 그때쯤, 그러니까 그때쯤 대비 시가총액 대비 신용 비율이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덜 폭락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좀 보인다는 점에서는 제가 좀 비교하기 위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코로나 직전에 시총 대비 이 신용 비율이 상당히 많이 그 정도에 떨어져 있다는 부분에서는 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수급에 좀 취약한 부분도 있고 네. 또 신규로 사주는 수급이 없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하락 시에는 굉장히 좀 수급이 취약하면서 네. 좀 속절없이 빠지는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좀 분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 최근에 뭐 연기금이 다시 뭐 매수를 시작했다 이런 말 뭐 나오던데 그런 건 뭐 없나요? 어떤가요? 글쎄요, 뭐 크게 매수하는 부분들은 없었고 결국 오늘 같은 경우도 대부분 보면 금융 투자이잖아요. 금융 투자가 사실은 프로그램으로 이제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네. 뭐 연속성이 없는 매매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 많이 샀다고 해서 뭐 월요일 날 똑같이 계속적으로 사준다는 보장이 없고 오늘 많이 샀기 때문에 또 월요일 날은 또 그 물량만큼 팔아볼 수도 있는 그 창구기 때문에 네. 연속성을 보려고 그러면 다음 주 월화 정도까지 수급이 좀 이어지는지를 사실은 좀 확인해야 네.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반대 매매 요게 조금 신용이 어디까지가 이게 신용 거래인지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뭐 주택담보대출로 돈 받아갖고 주식시장에 넣은 거 이거는 이제 반대 매매랑 전혀 상관없는 거고, 내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예수금으로 뭐 한 1억 정도 넣어놓으면 혹은 뭐 주식으로 뭐 한 1억 정도 사놓으면 그 비율보다 얼마 이상 정도를 이제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이 이제 만약에 내가 가격이 떨어지게 됐을 때 이제 그 담보 비율이 부족하게 되면 반대 매매가 나가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맞습니까? 미수라 그러면 3일 만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되지만 네. 신용 거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단위로 이제 끊기면서 연장을 할 수 있거나 중간에 뭐 자기가 뭐 가격으로 오면 팔든지 그거는 뭐 자유롭게 할 수 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길게 보고 이제 신용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종목별로 다르죠. 예를 그 들어서 스탁론 등으로 이제 대출 받아서 사는 거는 당연히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스탁론 아닌가요? 좀 다릅니다. 스탁론은 CFD라고 다릅니까? 예, 또 스탁론은 아. 또 다르고. 네. 근데 지금 제가 주식이 1억이 있으면은 몇 프로까지 추가로 할 수가 있나요? 이거? 종목별로 다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전금 20% 정도 S 등급. 그러니까 종목별로 등급이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른데요. 네. 뭐 삼성전자는 예를 들어서 S 등급, 네. 뭐 아니면은 뭐 삼성전기도 S 등급 이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종목은 A 등급, 뭐 B 등급, C 등급, E 등급까지 있거든요. 그 등급에 따라 이제 증거금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네. 우량한 회사일수록 이제 비중은 더 많이 주는 거고. 그럼 뭐 40, 50% 정도 더 추가로 살 수 있나요? 그렇죠. 예. 그 뭐 조금 종목마다는 다른데, 근데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뭐 A 등급, B 등급 그것도 증권사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야 당연히 S 등급을 증권사마다 주겠지만 특정 A라는 종목이 코스닥 회사인데 어떤 회사는 뭐 B 등급일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C 등급일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이자는 그 이자는 어느 정도 내야 돼요? 그거 좀 천차만별이에요. 예, 천차만별이고 최근에 뭐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자율이 좀 높아진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뭐 계좌별로 약간 뭐 금액의 규모에 따라 뭐 그게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아, 제가 18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이런 건 한 번도 안 해봤네요. 아, 마우스 이런 그래요? 거. 네. 네. 이 세계는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 신용 내용까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뭐 이벤트가 있습니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네, 뭐 오늘 24일이죠. 한국 시간 24일 오늘 밤입니다. 11시에 미시간대 6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옵니다. 이게 이전치가 50.2 그리고 오늘 가이던스는 50.2 똑같은 이제 숫자로 이제 가이던스가 있는데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난 6월 10일 발표된 수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전망치가 이것보다 더 낮게 나온다면 소비자 심리가 좀 나빠지면 결국 이제 경기에 대한 또 이슈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체크할 네.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오늘 밤 11시 발표되는데 50.2보단 그래도 좀 더 높게 나오는 게 가능하면 좋은 일이고요. 그렇죠. 좀 편안해지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 섹터별로 또 테마별로 한번 어떤 섹터가 움직였는지 어떤 테마가 좀 관심을 받았는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죠. 먼저 건설부터 봅니까? 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주에 가장 하락폭이 컸던 섹터이기도 했고요. 이 건설업계가 이제 올해 상반기 주택 건축 관련된 수주 확대에 힘입어서 이제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전일 기준 FOM 가이드 이제 좀 찾아보면 이 시공능력 평가 상위 30개 건설사 가운데 이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진치가 있는 이건 이제 3곳 이상이 이제 리포트를 썼다는 거죠. 커버리지를 했던 건설사 8곳. 그러니까 이제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DLNC, 코오론글로벌, 삼성엔지니어링, 금호건설, 한라 이렇게 8개 건설사의 2분기 매출액 추정치를 보니까 15조 9천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9.1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매출액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영업이익은 12.98% 늘어난 걸로 보이고 순이익은 20.67%나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우려를 좀 부식시킬 수 있는 실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적 개선세가 되고 있고 또 국내외 이제 주택이나 도시 정비 부분에 수주 확대 기대감이 또 있잖아요.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규제 완화 시그널을 정부가 보여주고 있고 아마도 이제 8월 정도에는 뭐 250만 원 플러스 알파에 대한 뭐 세부 내용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건설주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오늘은 그래도 리바운드가 좀 거세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좀 이따 이제 박세랑 또 연구원이 모시겠지만 그 3개월 전에 오셨는데 그때도 전표가되었는데 그 물론 지수가 그때부터 많이 빠졌지만 그거보다 더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보니까 근데 실적도 되게 좋네요.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좀 이따 기대하시죠. 네. 자, 건설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박세라 연구원 모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의 어떨 때는 무덤이고 어떨 때는 이제 우리 희망이 많이 담겨 있는 제약바이오 쪽 여기는 어땠습니까? 네, 사실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사실 좀 주가가 되게 어려워서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힘들었던 시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힘차게 좀 올라졌죠. 최근에 이제 뭐 그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경기 방어주로서 거론이 많이 되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고 전반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방어적 성격을 가지면서 실적도 탄탄할 거다 이런 논리인데요. 결국은 제품 가격에서 차지하는 원재료비 비중이 낮고 그리고 도입 상품 비중이 높은 제약사도 단기적으로는 환율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제 설명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원재료의 수입 원료가 당연히 뭐 비용 상승 요인으로 될 수는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뭐 작용할 수 있지만 수출에서 또 이 부분을 또 일부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황기에 사실 뭐 돈이 없어도 몸이 아프면 뭐 약도 사 먹고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원 수요는 그대로 이제 어느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수요 파괴, 뭐 수요 감소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적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주가 이제 환율이나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어떤 태풍의 영향권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은 사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도 상대적인 좀 안전지대 업종이다 이렇게 뭐 시장에서는 분석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뭐 상상인증권이나 일부 증권사가 리포트를 또 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노인성 질환 중에 하나인 습성 환관 변성 이 치료제가 특허 만기가 또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시장이 약 24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제나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앞두고 굉장히 뭐 경쟁이 치열한데 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뭐 국내 기업 중에는 이제 관련주가 삼성바이오에피스 그리고 종근당 셀트리온, 알테오젠, 삼청단 제약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진출을 벌써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서 네. 제약 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많이 빠지기도 했고 또 의외로 이제 경기 방어주의 성격에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좀 어떤 실적단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면서 오늘도 상당히 좋은 그림을 나타냈습니다. 네. 근데 저만 그런가요? 희한하게 제 근처에는 바이오로 뭐 돈을 많이 잃었다 이런 사람들만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한 10몇 년 전부터 계속 주기적으로. 아니 하필 왜 바이오만 그럴까요? 저 갑자기 궁금합니다.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네. 개인분들 상당수가 바이오 투자하신 분들 중에 네.
안 된 분들이 많죠. 왜냐면 그렇죠. 예. 바이오는 우리가 이른바 좀 꿈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현실에서는 뭐 별로 이렇게 돈을 못 벌더라도 신약 하나 개발한다. 이거 하나에 이제 우리가 엄청나게 큰 꿈을 갖고 가는데 신약 개발이 어디 쉽습니까? 10개 중에 뭐 한두 개나 잘해야 될까 말까인데 그러다 보니까 10개 중에 8, 9개 투자한 분들은 대부분 많이 손해를 보신 경우가 있죠. 하긴 그래서 저 같은 꿈 없는 사람이 바이오 투자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꿈 없는 투자를 합시다. 아, 별로 꿈 없습니까? 근데 이제 바이오는 되게 저희도 투자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려워. 어떤 기술들 이야기하면 이게 저희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바이오 애널리스트 오셨을 때 네. 설명하셨을 때 저도 이해하는 척 끄덕끄덕 했는데 하나도 이해 못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진짜.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R&D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기대감 때문에 그랬는데 이 뭐 쉽게 뭐 R&D가 이제 좀 뭐랄까 뭐 라이센스 아웃 같은 것들이 막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이 좀 뭐 중간에 이제 좀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실망감이 좀 많았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티플이 하향 조정되면서 좀 그랬는데 또 실적을 내던 셀트리온도 다소 좀 실적단에서 주춤해지면서 사실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뭐 개인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개인들이 많이 갖고 계신 또 섹터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고요. 근데 또 바이오 한번 또 맛을 보면 다른 거 하기가 너무 밋밋해요. 약간 뭐 한 달에 4배 뭐 이런 거 있군요. 그러면. 아이 그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좀 MSG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번 그 맛에 길들여지면 이게 뭐 삼성전자처럼 뭐 한 두어 달 걸려서 뭐 한 10% 움직이고 이런 거는 너무 밋밋합니다. 차라리 그럼 코인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거까지 가기에는 물론 이제 사실 코인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는 본인의 어떤 그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 경우도 좀 있고. 아, 네. 내가 어떻게 코인 따위로 거두느냐 이런 거군요. 거기까지야 내가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그리고 뭐 제대로 터지면 사실 코인 부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오 쪽에 많이 좀 가시는데 이 바이오가 최근 한 1년 사이에는 정말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 어디 볼까요? 네, 제조업종인데요. 사실 제가 지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게 왜 오를 이야기지라고 생각을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정보에 따르면은 6월 말 미국 남부산 혼합 화력수 펄프 가격이 전월 대비 3.19% 이게 증가한 톤당 970달러입니다. 이 톤당 최고치를 찍었던 5월 940달러 수치를 뛰어넘었거든요. 그리고 5월 지난해 6월 뭐 925달러 수치를 경신한 이후에 또다시 역대 최고치니까 원자재가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 675달러였던 올해 1월 펄프 가격 비교하면 43.7%나 뛰었고요. 1월부터 6달째 급등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원재료인 이제 재생 펄프 이제 고지라 그러는데 이 가격 역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연초 대비 국내 고지 가격이 20% 가까이 상승. 그리고 수입 고지 같은 경우는 2021년 평균 가격 대비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 원료인 펄프와 고지 가격의 급등 그리고 물류비 상승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지업체가 상당히 뭐 비용 급증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는 요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종이 가격이 하반기에도 다시 뭐 일상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이 제조업종이 원재료가 많이 오르는데 이게 주가가 올라간다는 게 사실 조금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사실 이게 독점 기업도 아니고 이거를 전부 다 소비자한테 전가를 할 수 있나요? 이게 40% 오르고 이런 거? 쉽지 않겠죠. 또 특히 이제 물류 비용이 상반기엔 상당히 문제였죠. 지금은 조금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상반기까지 물류 비용이 상당히 문제라서 비용 단 전가 때문에 되게 힘든데 이 하반기에도 이제 가격을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가가 오른 것 같은데 사실 내용만 보고는 있으면 원재료 가격이 급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사실 이게 독점 사업도 아니고 브랜드도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뭐 이거 한국 제지 그 제지야 사진 않잖아요. 이게 사실 종이를 살 때. 그러니까 희한합니다. 네. 종이 살 때? 네. 아, 그렇죠. 그냥 우리는 그냥 밀크인지 아니면 이거 신품 제지, 제지야. 대박.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네. 회사 이름 보고 사진 않으니까 그냥 제일 싼 거 어디 건지. 그렇죠. 네. 네. 자, 제지 업종 좀 봤고요. 그리고 에너지 업종 어땠습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 그 7월 선형가스 선물이 수요일 장마감 기준으로 이제 하루에 9.3% 급락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프리포트 관련된 그 터미널이 이제 폭파 화재 사고가 생기면서 3개월 이상 이제 미국의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못 나가는 사태가 생기니까 유럽의 천연가스는 급등하고 그다음에 미국 쪽의 천연가스는 가격은 이제 급락하는 사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독일 쪽에 이제 천연가스 비상 공급 계획 경보를 2단계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지금 독일 정부는 11월까지 90%까지 채운다고 하는데 현재는 전체 용량의
58% 수준이니까 상당히 좀 많은 양을 채워야 됩니다. 근데 러시아가 최근에 노드스트림 그 가스관 통해서 가스 공급을 60%나 이제 축소했죠. 사실은 뭐 가스관 관련된 수리 지원을 빌미로 이제 상당히 이제 보내주지 않고 의도적으로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연말까지 과연 유럽 쪽에서 충분한 천연가스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까지 위급 경보가 가게 되면 연말에 이제 가스 배급제까지 시행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유럽 쪽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 대성에너지나 GSE 그다음에 경동도시가스 등은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전력 도매 가격 S&P라 그러는데 이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얀마에서 가스전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전체 영업이익의 70%가량이 가스전에 비중이 두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당히 좋은 거고,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국내 액화 천연가스 LNG 도매 사업과 모잠비크 등에서 이제 자원 탐사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뭐 SK가스, 경동도시가스, BHI, GS글로벌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주목을 받은 하루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요? 네, 건설기계 쪽인데요. 역시 이제 EU 쪽에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는데 합의한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EU 회의에서 아마 90억 유로, 그러니까 약 12조 2,500억 정도를 우크라이나 금융 지원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0년 후부터 우크라이나가 이제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이고 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EU 예산에서 충당할 것이기 때문에 뭐 10년 뒤에 원금을 상환하면서 어쨌든 12조 2,500억을 이제 재건 사업으로 이제 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국내 어떤 회사들이 이 재건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얼마나 있나 뭐 좀 분석하기는 쉽지 않지만 제공 관련주로 이제 편성되어 있는 현대 에버다임이나 해인, 대창단조 이런 종목들도 영향권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금액이 좀 의외로 되게 작네요. 근데 90억 유로 정도니까. 네. 그렇죠. 근데 여하튼 이제 빨리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고요. 뭐 국내도 어쨌든 일부 그 무기를 제외한 다른 일부 약간의 재원을 또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이제 2번 정도 지원했나요, 최근에? 한국 같은 경우 지원했는데 국내 어떤 회사가 지원 사업에 어떻게 나갈 수 있을지 이것도 하나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망의 일진 머티리얼즈 네. 8조 대의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까? 네, 뭐 삼성 SDI 향후로 2030년까지 이제 동박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이 했는데 금액은 8조 5천억 수준입니다. 이 삼성 SDI가 사용할 2차 전지용 동박에 LG 머티리얼즈가 한 60%를 공급하는 물량인데요. 이게 최근에 동박 수출 판가나 금액을 미루어 보면 이번 계약 물량이 동박 약 한 40에서 50만 톤에 해당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1월에서 5월까지 동박 수출가를 단가로 이제 계산해갖고 대략적으로 추정해 보면 40만 톤에서 50만 톤 정도 된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025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일진 머티리얼즈의 동박 생산량의 60-70% 정도 수준을 삼성 SDI에 공급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의 동박 매출 비중은 고객사별로 보면 삼성 SDI 쪽으로 나가는 게 60%,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20%, 그리고 네. 기타가 20%인데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제 전체 수익성 목표가 15%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높은 이익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중장기 생산 능력에 대해서 좀 공시를 잘 안 했어요. 그리고 되게 좀 SDI가 얼마나 할까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증권사에서 지금 거꾸로 역산해가지고 SDI의 중장기 생산 능력을 오히려 역산해서 이제 한 자료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봤는데 데이터 가정은 두 가지입니다. 동박 1만 톤당 한 2천억 원, 이제 현재 환율과 동 가격을 가정으로 해서 이렇게 동박 1만 톤당 2천억 원 정도로 잡고요.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1기가와트당 동박 사용량 한 600톤 정도를 가정했을 때 일진 머티리얼즈가 공급하는 물량이 한 4-50만 톤 정도로 추정이 되면 삼성 SDI의 동박 사용량은 전체적으로 한 65만 톤에서 83만 톤 수준입니다. 그러면 기가와트로 환산하면 삼성 SDI의 8년간 배터리 총 출하량이 1111기가와트에서 1400기가와트 수준으로 상당히 좀 높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되면서 사실 오늘 시장에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수가 좋았는데 처음에는 SDI가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장중에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렇게 역산이 되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SDI가 어느 정도 이제 8년간 배터리 출하량이 나온다. 이게 시장이 좀 이렇게 쭉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코멘트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SDI가 그때부터 살살 움직이면서 한 2-3%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오전장에 사실은 처음에는 장 좋을 때 별로 SDI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 SDI가 조금 뭐라 그럴까 시장에서 중장기 생산 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공시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좀 별로 없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꾸로 이렇게 역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벤트였다 볼 수 있겠고,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제 7월 1일부터 예비 입찰에 들어갑니다. 매각에 대한 예비 입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예비 입찰에 많은 대형사, 그러니까 뭐 LG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삼성이라든지 일부 대기업들이 들어오느냐, 이게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고요. 입찰에 관련된 흥행이 과연 성공하느냐, 이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흥행 성공이 되면은 상당히 좀 예비 입찰에서 좋아지면 분위기는 주가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이버 오늘 좀 갔죠. 네, 사실은 뭐 최근 멀티플 하향 조정이 되면서 주가가 너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카카오나 네이버가 이제 주가에 상당히 좀 우려를 많이 하셨고, 이 개인적으로들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았을 거로 보입니다. 근데 멀티플 하향 조정이 되면서 많이 이제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됐지만 두 회사 다 보면은 뭐 6월 달에는 커버리지가 거의 없더라고요. 5월 달까지 나왔던 커버리지 리포트를 좀 읽어보니까 아마 2분기 실적이 그래도 생각보다 컨센 대비해서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뉘앙스로 나왔는데, 정말 최근에 멀티플 하향으로 주가 빠진 것이 2분기 실적으로 커버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디지털 플랫폼 관련된 부분에서 다소 이제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하는 듯한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제 전체적으로 학계 전문가 등과 디지털 플랫폼 기업 최고 경영자들과 만나서 이 디지털 플랫폼 관련된 자율 규제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고요. 여러 가지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함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관 협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데이터나 뭐 인공지능, AI 등과 같은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나가겠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플랫폼사에 대한 어떤 규제가 다소 완화되는 듯한 정부의 스탠스가 나오면서 조금 최근에 이제 센티먼트가 조금 좋아지는 분위기여서요. 이 바닥권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결국은 관건은 2분기 실적에서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좀 비딩하거나 만약에 뭐 어닝 서프라이즈 좀 보여주면 뭐 주가 부분에서는 조금 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즘 그 개별주 쪽에서 저한테 가장 문의 많이 오는 게, 나 카카오 샀는데 그거 손절해야 되냐, 이거 가장 많이 물어보긴 개별주를 하더라고요. 왜 근데 강 작가님, 강 프로맨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요. 왜 저한테 물어보는지도 모르겠지만 저한테 물어보고, 근데 네. 그거는 없더라고요. 삼성전자 손절해야 되냐, 그 질문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삼성전자는 네, 카카오는 좀 많이 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뭐 저는 사실 개별 종목 그렇게 많이 공부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직도 손절 안 했니? 뭐 이런 식으로 놀리는데, 그렇죠. 근데 그 질문 계속 오더라고요. 카카오 팔아야 되냐? 네. 네. 카카오 고민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카카오랑 네이버가 둘 다 반등을 크게 했죠. 크게 네. 했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뭐 네이버나 카카오는 비용단의 이슈가 되게 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비용단을 어떻게 2분기부터 이제 좀 잘 통제를 하고 비용에 대한 어떤 매니지먼트를 잘해서 이익을 잘 내느냐. 뭐 신사업도 물론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좀 중장기적인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비용 통제 부분에서 이제 수익을 어떻게 내냐 부분도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 대표주들 역시 뭐 오늘 좀 달려졌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섹터 좀 볼까요? 네, 원자력인데 뭐 최근에 원자력, 뭐 정부가 굉장히 뭐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뭐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신한금융투자가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이제 2차 원자력 붐의 초입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뭐 리포트가 하나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원자력 업체들은 관련해서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원자력 르네상스 2.0이 임박했다, 이렇게 신한금융투자에서 리포트를 썼는데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공격적인 리포트인 것 같아요,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이 탈탄소라든지 뭐 발전 효율 뭐 이렇게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전체적으로 지금 SMR 확장성이라든지 탈원전 기간에 뭐 생존한 기업들의 독과점 구조를 이제 감안한다면 어느 때보다 이제 원자력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리포트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중소형 원전, 그러니까 뭐 SMR이 이제 트렌드가 이끌 것이 이야기되는데, 근데 사실 좀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SMR 같은 경우는 뭐 폐기물 이슈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 뉴스가 한번 나오면서 그때 또 주가가 한번 출렁인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이 중소형 SMR이 뭐 폐기물 이슈가 되게 뭐 심각하다, 뭐 맞아요. 외국계 뭐 리포트 이렇게 나오면서 되게 안 좋았었는데, 아무튼 뭐 이 리포트에서는 상당히 좀 SMR의 선두주자인 뉴스케일이 있고 이 밸류체인에 대한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리포트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차 원자력 붐이었던 2008년도부터 11년까지 국내 원자력 기업들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470%나 된대요. 그때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거의 6배네, 6배. 네, 그래서 이게 뭐 그때를 대비해서 올해도 똑같다고 말하는 게 좀 맞는 건지 생각도 사실 리포트 내용을 보면서 약간 갸우뚱하긴 했는데, 아무튼
2차 원자력의 부품의 초입기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그 리포트에 의하면은 탑픽으로 BHI와 우진을 탑픽으로 뽑았습니다. 그 관심 기업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제 한전기술 제시했는데 아무튼 이게 뭐 실질적으로 정말 이럴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어쨌든 정부가 원전과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들은 뭐 긍정적인 센트를 가져갈 수 있다 볼 수 있겠는데 네. 아무튼 뭐 기본적으로 또 원전 관련은 뭐 계약이 되거나 뭐 해외 진출가 되거나 이런 확실한 지표가 또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원전이 그 작년에 그래도 꽤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올랐죠? 아 정확하게 저도 뭐 상승률은 저도 뭐 다 계산해보지 작년에 네. 작년에 좀 그 예를 들면 뭐 50% 올랐다 하면 아직 410% 남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근데 그때는 신재생 에너지가 네. 붐이었죠.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기 때문에 뭐 풍력, 원전 뭐 다 좋았죠. 전선주까지 막 그랬었고 대부분 신재생 쪽에 분류되고 있는 그런 카테고리들은 돌아가면서 그때는 다 좋았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뭐 금리 오르고 막 경기 위축되고 이러니까 그 지금은 신재생 가려고 하는데 만만치 않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면서 다시 막 석탄으로 막 돌아가고 막 이러잖아요. 석유, 석탄, 가스. 예, 예. 네. 그러니까 그게 과연 뭐 정말 될까?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정부들이 지금 당장 급한데 이거 할 여력이 있겠어?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네. 그때하고는 좀 센트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의 상승의 비슷한 그림을 지금 다시 볼 수 있을지는 이제 좀 더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 죄송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오늘 시장은 다 좋았는데 원자재 쪽도 보니까 구리랑 뭐 천연가스, 옥수수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좀 했네요. 그래서 원자재 어떤 물가 상승에 미친 영향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다. 이런 게 돼도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좀 오기 전에 이제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밀 가격 요즘에 빠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아마 방송하면서 언급을 좀 들은 정도 밀 가격 말씀드렸는데 밀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이요.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 가격까지 밀 가격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제부터는 밀 가격 때문에 무슨 뭐 밀가루 들어가는 뭐 상품들 가격 올리면 안 되는 수준까지 빠진 거예요. 네. 전쟁 나기 전까지 가격까지 밀 가격이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유가도 104달러 정도 수준인데 사실 그 외에도 뭐 대두, 옥수수 다 이제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어떤 곡물 가격이나 이런 게 빠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산업의 어떤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기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구리가 빠진다는 것은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는 그림이니까 너무 좋게만 해석하기는 좀 힘들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핵심은 원유 유가예요. 근데 오늘 이제 다른 쪽에 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거의 1,100만 배럴 정도로 이제 일간 생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거의 일간 최대 생산량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사우디가 지금 계속 원유 생산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의 이 정제 설비 가동률도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사우디가 증산을 더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 구간이고 또 정제 설비 가동률이 이게 굉장히 지금 높은 수준이에요. 90% 이상이면.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되기 어려운.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계속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90% 이상의 그 가동률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가가 과연 빠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공급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나마 글로벌에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정도 수준이 이제 지금 공급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보이는데 사우디도 이렇게 일간 최대 생산량이 거의 비쌀 만큼 이렇게 올라오고 네네. 있으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문제는 결국 이 부분에서는 수요가 좀 파괴된다. 그러니까 뭐 좀 너무 과격한 발언일 수 있지만 수요가 파괴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수요가 위축돼야만 이제 원유가 빠질 수 있다 이런 정도니까 이 그 부분은 결국은 이제 경기와 또 경기가 침체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조절하냐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확실히 경기 좀 침체되는 것보다는 물가를 확 내리는 게 좀 더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짧고 굵게 빠지는 게 좋죠. 경기가 확 빠지더라도 좀 짧은 기간에 확 빠졌다가 V자 반등이 나오는 게 좋은데 그게 네. 뭐 계속 길어져 버리지 않으면 그래도 시장은 조금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뭐 그 부분을 정말 그렇게 짧고 굵게 침체가 잠깐 왔다 갈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뭐 엔터 쪽도 많이 올랐군요. 뭐 SM이라든지 JYP도 뭐 9% 내외로 올랐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엔터 쪽에도 많이 관심이 좀 몰렸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BTS가 다시 합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누구요? BTS가 다시 합치거나 그런 건 아니죠? BTS는 헤어진 적이 없어.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네. BTS는 네.
헤어지거나 해체한 적이 없어요. BTS 멤버들의 네. 단체 활동, 즉 그룹으로서 팀으로서 이호명이 동시에 출격하는 거는 잠시 좀 보류하자. 네, 그래서 이제 개인 활동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개인의 어떤 그 음악적 영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창작 활동에 대한 부담감 이런 걸 좀 이제 줄여보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참고로 참 오늘인가 언젠가 뉴스 나온 거 보니까 그 7명이 이제 팀으로 활동하는 건 이제 그만하겠다. 네, 그 발표가 있었던 영상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영상이 녹화된 거였는데 한 3주 정도 전에 이제 녹화를 하고 그 업로드 시점이 한 3주 정도가 뒤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 3주간의 시간이 있었다는 뉴스가 있던데 그건 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3주 동안 주식이 어떻게 움직였나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거기까지 뭐 저희는 뭐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뭐 7명의 활동 여전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 또 아미분들 굉장히 또 팬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팬분들이 또 열심히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아마 또 우리 BTS 방탄소년단도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괜히 말 꺼낸 것 같죠? 네. 그렇죠. 지금 뜨끔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절대로 BTS 얘기는 다시는 안 할 거다. 네. 자, 하여튼 BTS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오늘이 우리 주식입니다. 박근영 네. 부장님의 생신이라는 거. 아유. 네, 다시 한번 축하 아, 축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뭐 제 개인적인 뭐 그 부분인데 네. 말씀 주셔갖고 아무튼 뭐 오늘 근데 주가가 올라가지고요. 네. 마음은 좀 오늘만이라 좀 편하니까 좋네요. 아유, 더 이상 네. 박근영 부장님은요 개인이 아닙니다. 혼자만의 몸이 아니에요. 혼자만의 생일이 아닙니다. 제 몸이요? 이 시청자분들 지금 네. 아침 저녁으로 좀 보고 계신데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 모두. 그 사실 뭐 저희 그 제가 이제 조금 사설을 말씀드리면 강 작가님이 저를 무지하게 챙겨주세요. 아, 제가 뭐 일일이 뭐 다 말씀드리긴 좀 쉽지 않은데 음흠. 강 작가님이 워낙 많이 챙겨주시고요. 네네네. 얼마 전에 뭐 있었죠? 예, 네. 예, 작가님 저를 그렇죠. 챙겨주신 게. 저희가 아, 그렇죠. 주말에 막 피부과도 같이 가고 그랬죠. 아, 네. 그렇습니다. 둘이 손잡고 같이 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죠. 저 손은 안 잡았고요. 저런 아, 저 사진이 뜨네요. 아 뭐야 저거? 네, 피부과. 네, 네. 아직 피부가 시술 받는 장면 찍어주셨어요. 그러게요. 네. 뭐야? 네. 근데 저거 말고 제가 같이 찍은 게 있는데. 네. 아, 두 분이. 네. 그렇죠. 저 사진은 또 아, 이게 부담- 뭐야? 부담스럽네요. 이런 거 이거 봐봐요. 이런 거. 네, 아. 이런 게 재밌는 거죠. 네. 이게 뭐야? 둘이서 갔다 오셨어 진짜. 그럼요. 아, 어떻게 좀 연예인 할인 좀 받았습니까? 네? 연예인 할인 같은 거 안 받았어요? 그게 뭐죠? 아니 뭐 지인 할인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아, 우리- 그렇죠. 좀 네, 받았죠. 아, 약간 네. 할인 예. 받으셨고. 아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진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좀 이렇게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리자면 예. 이게 그 여기 이제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제가 뭐 작가님 손을 끌고 이제 어떤 피부과를 갔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저 감정이 있죠, 그죠? 예, 네. 저 피부과를 간 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작가님께서 저를 초대를 하신 거고 제가 알고 보니 작가님께서 이미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이미 피부식 그 관리를 받고 계신 분이었고요. 강환국 작가가요. 네네네. 피부를 정기적으로 관리 받은 사람이라고요. 네네. 예. 닥터스 피부과 강동 고덕점. 네. 저분이 컨트를 하세요. 원장님이 네.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이제 초대를 해주셔서 예약을 미리 다 하셔가지고 저를 초대해서 못 살겠다, 제가 그 진짜. 피부과를 이제 강 작가님 덕분에 갔고요. 그래서 강 작가님이 이제 그 모든 시술과 관련된 부분들을 네.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거기 가니까 여배우 패키지라고 해요. V빔 레이저하고 그 다음에 제시스 메디칼의 그 포텐자 그리고 울세라 울세라? 네네. 그것까지 그냥 쫙 그냥 여배우 그래요? 패키지를 아예 그냥 제가 그날 저 피부를 보세요. 저 정말 피부. 받았습니다. 예. 와, 그래서 이렇게 더 맑아지셨구나. 그래서 작가님이 저를 챙겨주시고 강프로- 작가님이 저를 아, 들어가신 강프로님 나도 좀 초대 좀 해줘요. 지난번에 조금 멀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 강동이면 조금 거리니. 두 분이 또 피부과 이렇게 동창이신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계속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저는 펀더멘탈리 이 주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포텐자가 정말 제시스 메디칼이 정말 이게 좋은지 예, 그걸 보러 이제 장이 힘들 때 확인하러 간 거고요. 네. 예, 그걸 받으면서도 그걸 확인하고 있었고 그렇죠. 상승장에서는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 하락장에서 공부를 한다. 네. 그거죠. 아, 공부한 차원에서 이제 피부과 가신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저희가 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알아가는 단계에서 좀 가까워지고 있다. 두 분이 예. 아, 주말에도 이제 저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아하. 이제 피부과를 같이 네. 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는 뭐 명확한 사실은 맞습니다. 강 작가님의 자산 중 일부가 아직까지는 가진 않았죠? 우리 부장님께.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음. 뭐 저는 뭐 오실 거라고 믿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건 뭐 전적으로 작가님의 네, 판단이죠. 부담 주시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저는 아닙니다. 피부과를 같이 다니시고요. 네. 자, 우리 그러면 피부과까지 같이 다니신 우리 박근영 부장님,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정말 근데 이제 묻고 싶은 건 정기적으로 저를 데려가실 건가요? 강 작가님. 그럼 둘이서 따로 네. 카톡으로 나누시고요. 그럼 이제 네. 좀 이따가 늘어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박근영 부장님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